안녕하세요. 오늘 또 썰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이고 올해 30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미혼인데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어서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저에게 가족은 아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25년 전에, 그러니까 아빠가 정확히 제 나이 때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절 키우신 거죠. 아빠는 엄마 없이 저를 잘 키워보시겠다며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어요. 원래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사기를 당하셨고 사업까지 망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집까지 팔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저희 세 식구는 단칸방으로 이사가서 살았어요. 아빠는 그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셨대요.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주무시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5년 만에 빚을 전부 갚으셨어요. 아빠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돌아가신 거였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20년 전에 저 때문에 들어가신 화학약품 공장에 아직까지 다니세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지 몰라도 아빠가 일하시는 공장은 일하는 환경이 열악한 곳이에요. 아빠가 회사에 찾아오는 걸 싫어하셔서 몇 번 못 가봤지만 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더군요. 당연히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신 아빠한테서는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났어요. 어릴 때 그 냄새가 너무 싫어서 아빠한테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정장을 입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명절 때 친척 집에 갈 때도 편한 게 좋으시다고 집에서 입던 걸 그냥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옷이 한 벌도 없으셔서 그러시는 거란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라고 왜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았겠어요. 당신한테는 지독스럽게 돈 한 푼 안 쓰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얼마든 간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빠한테는 항상 제가 먼저였고 전부였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 그런 아빠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투정 부리고 힘들게 해드린 것밖에 없네요.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빠가 나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모든 걸 포기하시고 희생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아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빠는 연세가 드시면서 하시는 일이 힘에 부치신가 봐요. 요즘에 부쩍 힘들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네요.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일을 그만두시라고 해도 저 시집 보낼 때까지만 하시겠다고 고집이세요. 빨리 시집가서 아빠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솔직히 말하면 전에 사귀던 남자들한테 몇 번 청혼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한다 라는 조건을 걸었고 다들 못한다 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거예요. 아빠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세요. 혹시 알게 되면 아빠는 괜찮으니까 결혼해라 라고 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같이 사는 것도 제 생각이지 아빠는 싫다고 하시고요. 그래도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아빠를 보살펴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빠한테도 남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 가지고 계셨던 비밀이 있으셨어요. 바로 저희 돌아가신 엄마에 관한 거예요. 이 얘기도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아빠가 술을 한 잔 사주셨어요. 저도 이제 알 건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엄마의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셨죠. 25년 전 엄마는 일요일에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잠깐 나가셨대요. 아빠는 엄마한테 아이는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빠는 전화 한 통을 받으셨죠. 교통사고가 났고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옆집에 맡기고 놀란 마음에 손이 떨려 운전을 못하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집은 서울인데 병원은 인천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빠는 엄마가 제발 무사하길 기도했대요. 하지만 아빠가 병원 응급실을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엄마는 돌아가시고 난 후였어요. 그런데 엄마 옆에 어떤 남자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목에 깁스를 했고 옷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이구나 했대요. 하지만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일어나라고 당신이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멱살을 잡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한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 남자는 바로 엄마의 내연남이었던 거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던 엄마는 사실 그 남자와 인천으로 놀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앞에서 차가 갑자기 미끄러졌고 그걸 피하려다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 내연남은 골절 정도의 부상으로 생명의 지장은 없었던 거죠. 아빠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절망과 분노를 느꼈고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셨대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한동안 아빠는 많이 힘들었대요.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에 저도 미워지더래요. 보육원에 보내려고 보육원까지 가셨대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저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안아보시고는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동안 아빠를 속인 엄마가 정말 많이 미웠지만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어떻게 버리냐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아빠가 저를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섭섭하거나 밉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군요. 사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랑 같이 사는 애까지 낳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그 남자를 만나다가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엄마에 대한 배신감에 저까지 미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아빠는 저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이 컸어요. 그때까지 엄마가 돌아가신 곳에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아빠는 그 뒤로 여자한테 질리신 거죠.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혼도 안 하신 거예요. 실은 한번 재혼하실 뻔한 적이 있는데요. 저 중학교 때 할머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도 성하셔서 아빠가 여자를 만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아줌마는 결혼했지만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져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아빠가 할머니와 나눈 대화를 어쩌다 들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래서 그 여자가 저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운다고 하니까 잘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때 아빠도 그 아줌마와 재혼할 마음이 있으셨는지 저도 몇 번 같이 만나서 밥도 먹었어요. 그 아줌마가 저 옷도 사주고 잘해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하지만 아빠는 결국 트라우마 때문에 재혼을 안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 하나만 바라보시고 사신 거죠. 그런데 아빠가 얼마 전부터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봤지만 별일 없다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일요일에 갑자기 정장을 입고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달급을 받아서 사드린 건데 평소 때는 거의 안 입으시고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시려나 보다 했죠.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니 그냥 앞에 잠깐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앞에 잠깐 가신다는 분이 생전 안 입으시던 정장을 입으셨고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거든요. 그때 저는 아빠한테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했죠. 그래서 재차 물어봐도 별래 아니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늦을지도 모르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빠가 나중에 말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아빠한테 큰일이 생겼고 제가 걱정할까봐 숨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지금 아빠를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빠는 택시를 타셨고 어느 대학병원 앞에서 내리셨어요. 아빠가 가신 곳이 큰 병원이라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아빠가 부쩍 피곤해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무슨 나쁜 병에 걸리셨구나 싶었어요. 아빠는 제가 걱정할까봐 아프셔도 숨기시고 혼자 감당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했어요. 저는 그날이 일요일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거죠. 병원 진료가 없는 날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울면서 아빠를 뒤따라 병원에 들어갔어요. 아빠만 살 수 있다면 제가 간이고 뭐고 다 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아빠는 어떤 한 중년의 남자를 만나서 사람이 없는 어느 한 벤치로 가더군요. 그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아빠가 병문 안에 왔구나 였어요. 아빠가 큰 병에 걸렸다고 지레짐작한 거였죠. 다행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어요. 밖에 나온 김에 아빠를 기다렸다. 같이 오랜만에 밖에서 밥을 먹어야지 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가는데 아빠와 그 중년 남자의 대화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당신이 한 말 생각해봤는데 힘들 것 같네요. 당신 상황도 알겠고 입장도 이해하겠는데 당신 욕심 때문에 여주에게 상처 줄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아무리 제가 친아버지라고 한들 저는 여주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요. 이제 와서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주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 중년 남자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가 친아빠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아빠가 저를 본 거예요. 아빠는 놀란 얼굴을 하고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혹시 다 들었냐고 하시더군요. 응, 나 다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저 아저씨가 내 친아빠라고 하는 거야? 아빠 아니지? 아빠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진정하라고 다 이야기해주겠다 하셨어요.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엄마와 바람 피운 남자를 따로 만났대요. 엄마와 언제부터 만났고 어떻게 아이까지 낳은 유부녀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따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엄마와 만난 것은 아빠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였더래요. 엄마는 원래 그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못한 거였어요.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빠와 결혼을 한 거죠.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따지지도 못하셨대요. 엄마가 잠깐 바람을 피운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만난 거였으니까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빠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제일 큰 충격이었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걸리더래요. 제가 아빠의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가만히 보니 제가 그 남자를 닮아 보였던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그 남자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하셨대요. 보통 사이가 아니었으니 그 남자라면 분명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되었던 거죠. 아빠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육원에 맡기려고 하신 거였어요. 아빠는 친딸이든 아니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너는 세상이 누가 뭐래도 아빠 딸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그 남자한테서 연락을 받았대요.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요. 이제 와서 무슨 말 하려나 해서 만났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 번만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아빠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고 안 된다고 말하려고 병원에 간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다 알게 된 거고요. 아빠는 제가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죽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나한테는 아빠밖에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아빠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 남자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원래는 저를 데려다 키우려고 했대요.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저를 키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죽었던 그 교통사고 때 자기는 크게 안 다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안 좋더래요.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저와 살고 싶어서 치료를 나중으로 미룬 거죠. 치료를 하면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버니까요. 그러다 치료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반신이 마비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냐고요. 자신이 불구가 되는 것보다 저를 못 보는 것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하며 사셨대요.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빠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절대 안 만날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빠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해보니 친아버지라는 그분도 불행한 삶을 사신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저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불구가 되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사신 불쌍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곧 돌아가신다는데 편하게 보내드리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아버지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고 저는 꼭 안아드렸어요. 그 뒤로 시간이 날 때마다 친아버지한테 가네요. 아빠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다 하셨죠. 저에게 가족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친딸도 아닌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또 한 분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평생 저를 그리워하셨어요. 저한테 두 분 다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네요. 앞으로 두 분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남자 직원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결혼 전 자취할 때 그렇게 하고 가셔서 남편은 처음에 기분 나빠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제가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결국 시어머니 못 오시게 했어요. 나중에 친가친척 결혼식 때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다른 친척에게 본인 울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면서 아기 낳으러 집 비운 동안 남편이 시아버지께 욕실의 세면대 고장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세면대만 고쳐 놓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 간다 하니 따라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서랍장을 사다 놓은 거예요. 솔직히 거지 같진 않지만 딱 봐도 중고이고요. 원래 쓰던 서랍장은 망가뜨려 놓아서 복도에 나와 있고 쌀 넣어놓는 가구 위치도 바꿔놓고 싱크대랑 욕실에 처음 보는 수세미들이 있고 찬장엔 처음 보는 믹서기가 있었는데 집에 처박혀 있던 것 같은 사용감이 있고 조금 더러운 중고였고요.
또 그릇들도 있었는데 믹서기와 같은 상태였고 새 것 아니었어요. 바디워시를 다른 두 제품을 한 통에 섞거나 용기 겉면에 매직으로 바디워시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는 동안 집 인테리어가 바뀔 정도의 변화는 예상도 못했고 남이 쓰던 것 같은 상태의 물건들을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랑 결국 또 싸웠어요. 위에 언급한 것들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안 그래도 출산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렵고 신생아라 저는 좀비 상태로 지낸다고 힘든데 그것들이 보일 때마다 울분이 올라오더군요. 어찌저찌 그냥 버티면서 지내다가 아기는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싶어 어느 날은 초대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18리터 정수기 통을 주시며 여기다 쌀을 넣어둬라. 그래야 벌레 안 생긴다 하시고 샤워 수건을 주면서 이거 긴 거다. 목욕할 때 이걸로 씻어라. 멸치 액젓을 주면서 이거 김치찌개에 넣으면 맛있다 등등 정신없이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아기를 한 번씩 안겨드리고 잠깐의 대화를 나눴어요. 아기가 잠이 들고 방에 누이고 배달한 음식이 도착했고 먹으려는 찰나 아기가 깨서 울어서 제가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아기가 낯선 사람들이 와서인지 잘 못 자더라고요. 거실에서 시끄럽게 하기도 했어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찬장도 열고 그릇이 어쨌니 냉장고도 열고 남편한테 본인이 한 된장찌개 먹었니 하면서 살림을 다 건드리더라고요. 정말 나가서 싸울 뻔했어요. 여하튼 참고 시가 식구들은 가고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됐지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못 오게 한다고 전화 건다 하더라고요. 통화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던 분이 걔가 그래? 장모한테 물어본다. 장모는 집에 오게 하면서 나는 왜 못 오게 해?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아기 목욕시켜주시고 저 낮에 쉬게 하려고 오시거든요. 아무튼 매우 사나운 말투로 엄청나게 또 쏟아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남편 만시가 갔다 왔어요. 아기도 있고 제가 아기 보느라 허리가 나가서 잘 못 걸었거든요. 남편이 가서 얘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했다던데 솔직히 저는 그 말 들어도 안 괜찮아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통화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지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싶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곧 아기 100일인데 저는 친정집에서 친정 식구들만 100일상 차려서 축하하고 싶은데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밖에서 100일상 차려서 시가 식구들도 초대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또 시어머니 볼 생각에 가슴이 갑갑해집니다. 추가 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사연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전 친정엄마가 그래도 싫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라서 참다 보니 더 터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인정 욕구가 강해요. 본인이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시어머니 살림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싸운 다음에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본인 여동생이랑 친한 친구가 아들이 있어서 둘 다 시어머니 위치인데 공교롭게 그 두 집안에서 아기를 봐달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되겠거니 했나 봐요. 근데 그 둘은 정상이니 며느리가 부탁도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번 일 일어나고 그 두 분한테 물어봤고 그 두 분이 우리 집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왜 물건 고치는데 부르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시아버지가 손기술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부탁했나 봅니다. 허를 찌르는 지적이었네요. 앞으로는 전문가 이용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욕 먹을까 봐서 가장 걱정이라 아직 가만히 있는 중이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 싫어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노력하든 안 하든 저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는 호감, 비호감에 관해 관심 없고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많이 힘들 테니 정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의 정리는 맞췄네요. 댓글 읽고 남편 잡지 말고 잘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 편이어야 하니까요. 100일은 시댁 식구들하고 밖에서 소소하게 밥 먹어야겠습니다.
깨달음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1. 아들이 좀 막내 스타일인가 봐요. 아빠한테 고쳐달라는 건 좀. 그리고 시어머니 살림 마음대로 들여놓는 거 소름이네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하나씩 지금처럼 태클 걸어가며 못하게 선을 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기한 건 이거 안 된다 하면 오케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다른 이상한 민폐 행동 망원시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잘못이라고 하시는 것 보니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보통 모든 어른 고집은 못 꺾어요.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진짜 못 참는 것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결해봐요. 댓글 2. 저는 시모 때문에 꼭 참다가 애 낳고 폭발했어요. 신랑과 이혼 직전까지 갔고요. 우리 신랑도 그랬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결국 부부 상담 받고 신랑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모가 무례한 진상이라는 게 판명 났거든요. 내 말은 죽어도 안 듣더니 상담받고 변하더라고요. 암튼 신랑이 시모한테 난리 1차, 나도 시모한테 쌓인 거 폭발해서 다박다박 말했어요. 결국 시모 사과했고 지금은 내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하지만 막말은 계속하긴 해요. 이건 인간성 문제 같아서 저도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시모가 또 막말하면 무식하다, 쌍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암튼 전 쓰니가 강하게 나가길 바래요. 참지 마요. 귀한 집 딸인데 왜 참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키우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늘 저에게 막말하고 상처 주는 못된 신우에게 똑같이 해주고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남편은 제가 너무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당하기만 한 저로서는 전혀 너무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기에 전 잘못한 거 없다는 처지예요. 하도 저에게 너무했다고 말을 하길래 댓글 보고 사과하든 사과받든 하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신우이는 저에게 막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언니는 참 검소한 것 같아요, 사람이. 브랜드보다는 보세 옷을 많이 입잖아요. 하면서 돌려가기는 기본이고 살 좀 빼라는 둥, 좀 꾸미고 다니라는 둥, 뒤에는 꼭 농담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사건의 주축이 된 일은 제가 아기를 낳고 난 뒤였어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속눈썹이 너무 길더라고요. 유난히 긴 속눈썹에 참 신기하고 귀엽다고 생각했죠. 우리 부부를 닮아 쌍꺼풀이 없지만 속눈썹이 길다 보니 눈이 너무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 가지고도 신우한테 독설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20대 초반 미혼이었던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양소가 더러우면 눈썹이 길다고 하던데 좀 관리하지 그랬어요. 얼마나 깔깔 웃으며 이야기하는지 콱 지워받고 싶었지만 철없는 신우라 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나 봐요.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아들도 속눈썹이 길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들들이 눈이 너무 예뻐서 부럽다, 좋겠다 해주시는데 예쁘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두 아들 다 저희를 빼다박은 모습이 왠지 뭉클하고 기분 좋았죠. 그런데 이 격떨어지는 20대 중반이 된 신우가 또 입을 놀리더라고요. 언니, 관리 좀 하라니까요. 양수가 더러우니 속눈썹이 저렇게 길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그러게요. 근데 나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반찬이랑 아버님이 사주신 과일로 대부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더러웠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농담이지 뭘 그렇게 대답해요. 엄마 아빠 들으면 서운하시게 하더라고요. 제가 입도 또 심하고 몸이 안 좋아서 시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먹을거리 챙겨주셨어요. 임신 전에도 첫째 손주 보러 자주 오시는 어머님이 항상 반찬이나 반찬 재료를 갖고 오셨고요. 한 번씩 시댁 모임 가면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신우 이것이 저를 한 번씩 뒤틀어요. 저보고 이것저것 시키고 일 부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는 저는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저보고 엄마가 요리 다 하고 힘들었으니 언니가 설거지하게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길래 네,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셨는데 당연히 설거지 해야죠. 근데 아가씨도 아무것도 안 했죠? 같이 해요. 제가 해물 테니까 거품 내주세요.
어머님 음식 맛있게 얻어먹었는데 아가씨도 일해야죠 하면서 같이 일하게끔 했어요. 저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거 뻔히 알고 있었고 제 실수에 어쩔 수 없이 설거지하면서 입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뒤 신우가 시집가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 출산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조카 100일이라 신우 집 다녀왔습니다. 시조카 직접 본 건 처음이었는데 속눈썹이 길더라고요. 뭐라?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100일 잔치 끝나고 사진도 다 찍고요. 아가씨, 김신 때 아무거나 막 먹더니 아기 피부가 안 좋네. 그러길래 커피랑 과자랑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일 전에 피부가 이런 건 또 처음 본다. 그리고 아가씨 양수도 많이 더러웠나 봐요. 어째 속눈썹이 우리 애들보다 더 기네요. 난 또 아가씨는 관리 잘할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네. 그랬더니 갑자기 우네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어요. 농담인데 왜 울어요? 우리끼리 그런 농담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펑펑 울어요. 달래줄 마음도 없고 계속 울고 투덜대는 거 듣기 싫어서 빠르게 점심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막 뭐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까 말이 너무 심하잖아. 100일 된 아이 예쁘다는 말만 해줘도 모자란데 그게 뭐냐? 혹시 그때 한 말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는 거야? 철없는 애가 한 말을 그냥 넘기고 말지 뭘 또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냐? 하더군요. 늘 아가씨가 농담이라고 하는 말에 비수 꽂혀가며 살았어. 똑같은 말 대갚아줬을 뿐인데 그게 펑펑 울 일인가? 난 남한테도 막말 잘하길래 본인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지. 아, 그래서 똑같이 하니 속 시원하냐?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울려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양수 더러우면 속눈썹 길다는 거 네 동생한테 배운 거야. 잊고 있다가 조카분이 생각나서 한 말이야. 농담인데 왜 우냐? 네 동생은 그런 농담 해도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뒤로는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결국 지금은 냉전입니다. 이거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저는 할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기. 남편에게 댓글들 다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댓글들이 칼날이 되어 자기 마음에 박히는지 더 화를 내더니 하루 지나서는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미안하다네요. 자기는 자기 동생이라 워낙 툭툭 내뱉는 말에 익숙해져서 상처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신 사과한다면서요. 그래서 신우가 그동안 했던 험한 말들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는 신우 만날 생각이 없다고, 본인도 자기가 한 말인 걸 잘 알 텐데 내 사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과한다면 그나마 가족의 정으로 용서해주겠다고. 근데 스스로 사과할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덜 된 거라고요. 남편도 신우랑 자리 만들지 않겠다 하며 알겠다 하네요. 그동안 작은 독설들은 받아치거나 참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 일로 저도 대놓고 싸우고 똑같이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완전 잘하셨어요. 확인사살 해줘요. 조제 가졌을 때는 관리 잘하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그래요. 그냥 깡그리 무시해줘요. 댓글 2. 그 신우 정말 어이없네. 고작 한 번 듣고 울어요. 님은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남편분은 어디 머리가 고장나셨나? 본인이 남편으로서 저런 말 둘째 때는 하지 못하도록 제 동생 관리를 했어야 할지. 더러운 건 양수가 아니라 신우 주둥이구만. 2번째 사연. 저희 엄마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이혼하자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내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솔직하게 쓰겠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 지원 받았고 아내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가량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늘 아내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로 생활하다가 아내가 임신하며 일을 관두고 결혼하고 경기도로 거처를 옮기는 바람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양가 도움밖에 먼 거리라 아내 혼자 육아중입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친구를 만난 적도 손에 꼽고 아기 태어나고는 외출을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주말에 나가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라 해도 주말엔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며 나가질 않습니다.
본인을 위한 건 아무것도 사질 않고 항상 제 것과 아기 것만 사길래 옷 좀 사자고 밖에 데리고 나가도 눈요기만 하고 돌아옵니다. 출산 선물로 명품 가방 사준다 골라보라 해도 그런 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 화려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친구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출산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도 힘든 내색 없이 매일 행복하다는 사람이기에 저도 너무 행복했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내가 아주 고마워 정말 잘했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출산했을 때 비싼 곳은 싫다는 아내에게 제발 이번만 내 말 따라달라며 비싼 산후조리원을 잡았고 아기 태어나고는 친구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도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아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고 아내는 전날 일요일 제 가족과 식사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더 못 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는 저의 부모님의 막말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런 집에서 자라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몇 번 나설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나섰다가 괜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넘겼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가족과 그리 가깝지도 않았고 원래부터 서로 막말하고 어투가 다정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전화도 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자꾸 집에 전화하라고 하고 제가 안 하면 아내가 전화하고 명절 생신 때 식사 약속도 잡길래 아내가 우리 집 문화를 멋지게 넘기는구나 했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아내가 만삭 때 가족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좀 모욕적인 말을 하셨고 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날 여태는 그냥 넘겼지만 아기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며 날 야라고 부르시는 것과 명령체를 쓰시며 비하하는 말,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걸 못하게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태 그냥 넘겨놓고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진짜 저는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서 그냥 우리 부모님 보지 말고 살자고 했고 아내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며 그냥 잔인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것 정도만 원한다고 이건 네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의 가족 식사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거스르는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내도 별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 하니 전 너무 벙찝니다. 여태 저희 부모님들께서 하셨던 행동들과 말들을 날짜별로 모두 정리해서 적어둔 걸 보여주며 여태 본인은 이만큼 참았고 아기를 위해서도 더 그만 참고 싶다고 합니다. 일요일 가족 식사 때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셨다는 걸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됐고 아내가 아버님 담배 피우고 아기를 만지고 뽀뽀하신 거야? 물었을 때 제가 응, 손 씻고 내가 봤어 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날 마음이 식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가 울면 안아주고 같이 울던 사람이 표정 하나 없이 당장 이혼이 힘들면 별거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합니다. 솔직히 전 부모님이랑 영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정말 불행했어요. 결혼하고 이제야 행복해졌는데 제가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너무 아내를 붙잡고 싶습니다. 제발 아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후기. 여러분들의 조언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궁극적인 문제는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호한 성격으로 한번 마음먹으면 잘 변하지 않기에 결국 저희는 별거를 했었습니다. 2개월가량 하게 되었고 그동안 아내에게 매일같이 편지 쓰고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이혼을 제외한 모든 걸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시댁과 만남 횟수와 시간을 줄여서 최소한 교류를 하기로 했고 혹시나 또 부모님이 잘못된 언행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아찔하고 무서웠네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수는 있는데 그게 반복되는 순간 아내를 어떻게든 부모와 떼어놓았어야 해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아들을 도와줬어야죠. 그런 모습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가 있나요? 댓글 2. 너희 부모가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겨우 자기 부모도 못 막아주는 네 놈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만 봤는데도 님이 얼마나 찐따 같은지 잘 느껴지는데 님이랑 살 부비고 사는 마누라는 어땠겠어요? 오만정 털릴만 하지. 이 와중에 부모 탓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평상시에 다른 일에도 어떤 태도일지 뻔하네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잘하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시부모님이랑 아예 안 만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글쎄, 시누이가 어머니한테서 돈을 빌려간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한 10년째 어머니 생활비 제가 2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월세 좀 받아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전 시누이가 용돈 15만 원씩 준 지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쌈짓돈이 제법 많으셨네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죄다 융통해서 쓰고 있는 줄 그간 몰랐었어요. 시어머니랑 대화 중에 제가 저희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빌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 중도금은 저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은 했는데요. 시누이가 어머니 돈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었으면서 시침이 딱 되고 언제나 기계 등등 했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얄밉네요. 저희 신우는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친정에 와도 전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일하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거나 걱정해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왕처럼 그렇게 바쁘죠.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 거만한 게 기가 찹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꾸 제 앞에서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야 하는데 라고 하세요. 막상 저는 크게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는데 자꾸만 저렇게 말씀만 하시니 이제는 저 부리려고 하시는 술집처럼 느껴집니다. 집으로 유세하시는 게 신혼 때부터 지금껏 20년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집 전세금 빼면 1억도 안 되고요. 신우이 가져간 돈이 어렴풋이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신우이 한 차 다 가지고 있고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방법은 없죠. 그저 시어머니는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말로만 하시고 유세만 하시네요. 시누이는 돈 욕심도 많고 아주 독하고 모진 성격이에요. 늘 돈 굴릴 생각만 하고 돈 거립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 내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시누이 가머니설에 농락당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손아래 시누이 너무 거만해서 늘 불편했는데 아마 돈 문제 불거지면 한치 양보도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저는 맏며느리라고 불임당하고 구박받고 이혼만 당하고 산 것 같아서 어이없어요. 시누이 나중에 지가 마지노릇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말릴 이유도 없지만 노릇 같은 거 할 위인도 못 되고요. 저희 남편은 시누이가 저리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에는 귀도 안 기울이네요.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추가,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니한테 중도금 안 빌립니다. 힘들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돈 가져간 거 좀 눈치가 엿보여 중도금은 그냥 흐린 말이었는데 어머니가 반응하신 거죠. 딸이 돈 빌려가도 친정에는 안 갚아도 된다는 건 도둑년 신부 아닐까요? 시누이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서 더 열이받아요. 그간 시누이한테 상처받고 쌓였던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열이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이야 원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시누이 하는 짓이 정말 밉상이거든요. 지 오빠한테는 너무 여우같이 예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쌀쌀 맞고 냉정합니다. 너무 여우 같은 시누이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황당해서 하소연해봤어요.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시누이 사진 닦고 계시고 자기 딸은 너무 아까워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돈까지 다 빌려주셨다고 하니 속상하더라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는데 남의 자식 대하듯 며느리를 이렇듯 소외시키고 자기들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얄미워요. 늘 부엌부터 들어가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할 줄 모르는 시누이.
더 이상 상대 말고 무시해버려야겠어요. 자기 친정에서 돈을 빌리던 말던. 그리고 집 명의 문제는 남편 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라고 하려고요. 괜히 며느리가 나섰다가 모양만 이상해지니까요. 조언 정말 감사했어요. 댓글 1. 쓰니님 서운하고 섭섭하시죠? 오죽하면 봄볕엔 딸 내놓고 가을볕엔 며느리 내놓는다고 하겠습니까? 쓰니님도 아이들 계시지요? 옆집 아들딸하고 내 아들딸이 같은가요? 달라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뭐 어쩌지 못해요. 님도 계신 님이 친정에서 사랑받는 딸 아닌가요? 누가 이해해주기 바라지 마시고요. 님의 권리 스스로 찾으세요. 며느리라 왜 부엌부터 들어갑니까? 그것부터 바꾸세요. 시댁팔길 자주 가지 마세요. 서서히 줄이시던지요. 댓글 2. 야박하시네요.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20만 원, 말 그대로 용돈이지 생활비는 아니죠. 결국 시어머니가 약간의 경제력이 있다는 건데 설사 경제력이 없어도 내 손 떠난 돈의 쓰임 출처까지 이렇게 검사해야 하는지요? 어머니로서는 시누이가 딸인데 아들만 자식인가요? 그리고 아들, 딸 입장을 떠나 자식된 도리로 용돈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라 나중에 집 물려받을 생각에 용돈 드리는 것인지요? 그냥 내 남편의 부모니 말 그대로 용돈 드리는 거로 생각하세요. 집집이 모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않나요? 시어머니 재산 시어머니 맘대로 하시는 건데요.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사연. 의사 아들이라고 생활비 300만 원 요구하는 시댁 힘들어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30살 간호사와 33살 레지던트로 만나 결국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에 저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신랑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쪽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예단 예물 혼수 다 생략하고 결혼식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전적으로 제 신랑의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랑이 전문의를 따면서 신랑 앞으로 대출을 받아 34평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거의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연봉이 8,500인데 전문직이라 세금이 꽤 많이 떼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랑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2세 계획에 전념해 있는 상황이고요. 전적으로 신랑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 월급의 50% 이상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갑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요. 그리고 집을 사면서 승용차까지 사서 할부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각종 보험, 세금, 생활비, 적금 등등 게다가 신랑 의대 다닐 때 학비 대출받은 거 장기를 받아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떼고 나면 100에서 150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의 계획은 시댁의 용돈 70만 원, 절 친정에 70만 원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 친정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두 분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기에 저희 형편에 맞춰 용돈을 30만 원으로 줄이자고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30만 원, 시댁 7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어머님 생신 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랑을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다른 의사 가진 부모님은 예단에 지참금까지 받는다던데 우리들은 뭐냐? 그런 거 하나 받은 거 없고 완전 꽁으로 결혼을 했어. 용돈이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줘라. 그래야지 원 이거. 저희 신랑도 월급 받으면 뻔히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착잡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시부모님 용돈 보내드리던 날짜에 도저히 300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100만 원을 보내주었더니 다시 저희 통장으로 재송금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신랑. 화가 났는지 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목조목 설명시켜 드리더라고요. 앞으로 연봉 협상이 더 잘 되면 그때 300으로 용돈 드리겠다고 사정 아닌 사정을 하고 이해를 시켰고요. 그런데 그 후부터 시부모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한날은 시댁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참고로 시댁과 우리 집의 거리는 승용차로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TV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들으라는 듯이 원래 집안의 경제는 여자가 조정하는 건데 저렇게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니
시댁 식구들한테 돈을 쓸 리가 없지 하시면서 마구마구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고구마를 구워왔는데 저한테는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뒤로 한 채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신랑한테는 말할 수 없었고 저 혼자 삭혔습니다. 신랑이 알게 되면 속상해할 테고 신랑 성격에 분명 시부모님들께 한마디씩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저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시댁과의 갈등이라는 게 한번 골이 생겨버리니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당에 적금을 깨고 생활비를 줄여가며 3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이런 냉전의 상태로 지내야 할지 자식된 도리를 잘하고 싶었는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니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후기 댓글이 얼마나 달렸을까 생각하며 한참 만에 들어와 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까봐 결혼할 당시 상황과 제가 현재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제가 결혼할 당시에 혼주와 예단 그리고 신랑 측에서 해주기로 한 예물 다 생략했다고 말을 드렸었는데요.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길지만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긴 하시나 어머니께서 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던지라 집안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쾌되셨고 형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데가 무슨 결혼이겠느나 싶어 일단 결혼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의 신랑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 제 신랑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왔고 제 마음 잡으려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신랑의 마음 저는 받아줄 수 없었고요. 저의 못난 현실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다 알게 된 신랑이 저를 다 이해해주고 감싸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저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신랑은 결혼하기 전부터 혼수, 예단, 지참금, 예물까지 다 생략하자고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가야 한다는 주의였던지라 쉽사리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지만 신랑이 시부모님들께 허락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그렇게 하자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하던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었고요. 물론 그게 시부모님들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모든 게 정상이긴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아기를 갖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나이도 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3교대에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직업이라 더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신랑의 판단하에 그만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신랑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내조를 해주길 원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물론 이 일 또한 저희 시댁에서는 틈닥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신랑 답답했는지 매번 시부모님들과 싫은 소리 할 때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매번 제 편에 서서 제 얘기를 들어주는 신랑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은 좀 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운털 박힌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인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 신랑한테 털어놓았어요. 신랑도 하다 안 되겠는지 시댁에 단판을 치겠다고 하더라고요. 300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적금 깨고 하는 건 모두들 듣고 반대하시기도 하고 적금 깨고 그 돈 다 쓰면 그 뒤에 계속 300을 드릴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요. 모든 게 너무 무리된다 싶은데 저렇게 화만 내시니 시댁하고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결판을 내자는 것이 신랑 입장이자 절 결론이네요. 마음이 모질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잘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답글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편분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삭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저도 한 달에 생리 벌어오는 돈 160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래저래 시댁에서 돈이 없네, 뭐가 필요하네, 이래서 들던 적금마저 깨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했던 행동이 이제 버릇이 되어서 저희는 땅 파면 돈 나오는 기계인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 적금 같은 거 깨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얼마 되지 않은 적금이었지만 깨고 나니까 적금 다시 넣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님 글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약간 저와 비슷한 처지이신 것 같아서요. 님 힘내시고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돈 벌어다주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또 아예 생활비 같은 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친정보다 더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동서한테는 이렇게 바라시지도 않으시죠? 전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안 바라시거든요. 그 등살에 저만 죽어나고요. 유산기에 조산기에 있다고 해도 저만 죽어라 부려먹고 돈과 필요한 물건 있음 저한테만 연락하더이다.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댓글 2. 죄다 무개념 아닌가요? 집 좀 작은 데 살고 차가 꼭 필요한가요? 돈 없으면 걸어다니고 적당히 있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집 큰 거 사고 차 사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작은 평수에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홀랐겠구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돈 드려도 도로 주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돈 줄 생각 말고 돈 빌리거나 오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돈 가져오지 말라고 하던데 그 시댁은 진짜 개념이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속상한 일들 좀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가끔 속상해서 잠을 못 자는 며느리입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으로 올해 초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주위에서 임신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힘들게 아이가 생긴 친구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죠. 매번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고되고 지쳐갈 무렵 생긴 아기라 더 소중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임신 26주부터 계속 피가 비쳐 병원에서 움직이지도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정말 집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누워있는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고위험 산모실에 2주 동안 입원해 자궁수축 억제제를 맞고 버텼으나 약물 부작용과 조기 진통으로 33주 되는 날 응급제왕으로 출산하게 되었어요.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인지 그래도 출산하는 것보다는 수술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포 그 자체였어요. 수술 깨고 나서도 제가 계속 헛소리하면서 눈물만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건강보다 중요한 건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출산 직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걱정 속에 약 한 달간 인큐에 있다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올해 초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은 상태셨어요. 바로 선항암 수술을 받았으며 아기를 출산할 때쯤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산 후 시어머니의 잦은 전화와 통화 내용으로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응급 제왕한 다음 날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아기의 상황을 물어보시더니 아기가 엄마 목소리 갑자기 못 들어서 무서워할 것 같다. 매일 네가 가서 목소리라도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하시더라고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면회 안 된다는 거를 여러 번 설명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집에 오고 나서는 거의 2달간 2, 3일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주로 가족 단톡방에 보낸 아기 사진을 보고 요즘 육아 방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지적들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정말 사진 보내기 싫을 정도로요. 이를테면 아기 사진 보내면 뜬금없이 아기 양말 신겨라, 발 시렵다, 애 감기 걸려. 또 애가 젖병을 들고 있으면 분유 먹이지 마라, 엄마 모유를 먹여야 건강한 거야. 안 그래도 일찍 나온 애 네가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다 하시기도 하고 백태를 거지에 요구르트를 묻혀서 닦아봐라 등등 얘기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아기를 키워본 선배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100번 이해해도 그 뒤에 시어머니 본인의 하루 일상 이야기, 음식 잔소리 등을 최소 30분, 최대 1시간 통화로 얘기하시니 너무 지치더라고요. 저는 당시 아기가 신생아라 3시간에 한 번 수유하고 모유랑 분유 혼합 수유하던 시기라 진짜 3시간에 한 번씩 쪽잠 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울고 싶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투병 중이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조산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생한 육아에 대한 기억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어요. 조산 과정과 제 심정, 육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디테일하게 두세 번 설명하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기의 병원 정기검진 날에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니, 아기가 왜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가냐? 하시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기가 일찍 세상에 나와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다행히 이슈 없이 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네가 아기 내보낸 건 아니고?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순간 잘못 들은 건가? 했는데 다시 웃으면서 아기는 엄마 뱃속이 좋아서 더 있고 싶었는데 네가 내보낸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뒤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전화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너무 충격받고 미안해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정신건강을 위해 시어머니랑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재중 답 전화도 안 하고 가족 단톡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화가 난 남편이 한 소리를 했더니 시어머니와 아휴 걔가 그렇게 말하디? 나는 그냥 며느리한테 농담한 건데 걔가 좀 예민한 것 같다. 뭐 내가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했겠어? 농담으로 한 거지 하셨다네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반응에 남편이 더 화가 나서 엄마, 며느리가 예민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농담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아기 일찍 낳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리고 며느리는 몸도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런 말 농담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하고 뭐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네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반응하셨대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 저는 생활하다 불쑥 그 말들이 떠올라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마다 화가 나서 다시는 보고 싶지도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올 설날에 너무 시가에 가기 싫은데 남편, 아기, 그리고 치료 중인 거 고려하고 꼭 참아야 되는 건지 혼자 답답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후기. 결국 이번 설에는 안 가기로 남편하고 합의했어요. 아이 때문에 움직이기도 어렵고 다 안 가기로 했고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나중에 서로 힘들지 않을 것 같네요. 단톡방도 나와버렸어요. 사진은 남편이 자기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사정에 맞는 것 같고요. 조언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댓글. 안 내키면 설날에도 가지 마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합니다. 남편에게는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풀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도 남편이 정상이라 천만 다행입니다. 남편까지 승리 보고 예민하다고 몰아붙이면 이번 생은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요? 댓글 2. 농담 아닙니다. 지 귀한 손자 달수 못 채우고 내놨다고 화풀이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직접 화 안 냈으니 자기 정도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연락하지 마시고 손주도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남 마음 아픈 줄 모르는 사람하고 깊게 연관되면 고달픕니다. 두 번째 사연. 친조카와 사촌조카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제가 인정머리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제 상식과 벗어난 일을 겪어서 이곳이 결혼하시고 실제 조카, 자녀가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조언 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목 그대로 사촌조카와 친조카는 당연히 다르지 않나요? 사촌언니는 외동이고 사촌조카는 올해 7살, 4살, 친언니의 딸은 올해 3살입니다. 사촌언니는 외동이고 저랑 10살 차이가 나고 제가 아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친언니 아기가 없었을 때는 사촌조카 출산, 돌, 가끔 어린이날, 명절, 크리스마스, 생일 때 옷, 신발, 용품 등을 사줬습니다.
그 후로 친언니가 임신하고 제 친조카가 태어나다 보니 당연히 저도 제 친조카에게 모든 것들이 몰빵이 되었고 친조카가 태어나기 전보다 사촌조카에게 주는 선물 등의 빈도수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운 좋게 좋은 직장에 다녀서 또래보다 좋은 연봉 받고 복지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 조카에게 사주는 선물이 개수도 가격도 조금은 높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사전 설명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영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버버리 유아 제품이 한국보다 저렴해서 내년에 입을 트렌치코트, 치마 등을 조카 크리스마스 선물 기념으로 사왔습니다. 어제 부모님, 언니 부부랑 저녁 먹기로 해서 본집에 갔더니 사촌 언니 부부, 이모가 저녁 약속 전에 시간이 남아 오랜만에 들렀다고 집에 있었어요. 엄마나 언니도 제가 버버리나 다른 장난감 가져올지를 모르고 따로 연락을 안 해줬기에 제가 쇼핑백이랑 장난감을 양손에 들고 나타나니 뭐야? 라고 해서 친조카 선물이다 하고 출장 간 김에 샀다 하면서 작은 방에 넣어놨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예쁘지? 뭐 이러면 좀 그렇고 재수없을 것 같아서 이모네 식구들 있을 때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촌 언니가 내 거랑 우리 애들 건 없어? 이러길래 이건 나도 비싸서 못 입어 하면서 장난질에 넘겼는데 저만 장난이고 사촌 언니는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오늘 카톡으로 아무리 사촌 조카랑 친조카 다르다고 해도 돈도 잘 버는데 버버리가 아니라도 우리 애들도 크리스마스인데 장난감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준비 못했으면 기분 좋게 용돈이라도 조금 한 번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저로서는 어이가 없어서요. 퍼부으려다가 엄마랑 이모 사이 생각해서 언니랑 이모 애들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버버리는 나도 영국 간 김에 산 거고 사실 그동안 내가 언니네 애들 사촌 조카 치고는 돌, 생일 등등 챙길 만큼 챙겼고 우리 언니도 뭘 해주면 고맙다고 하지 당연하게 바라지 않아. 이랬더니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능력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사촌이라고 제거했던 거니? 어쩌고 하길래 저도 못 참고 언니는 나한테 뭘 해줬길래 당당하게 바라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시험 보고 회사 좋은 곳 간 거 내가 내 능력으로 간 거지. 언니가 나한테 축하한다는 그 말 제외하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 왜 모임 칭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 땡땡이한테 지금 해주는 거 진영부한테 받은 고마움 갚는 거다. 나 시험 합격하고 취업했을 때 고생했다며 가방 사주고 생일 때 뭐 사주고 했는데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갚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퍼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설사 내가 내 언니한테 무조건적으로 봉사한다고 해도 언니한테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라고 하니 그래 너 잘났다. 언제까지 그렇게 잘나는지 한번 볼게. 이러길래 그냥 차단하고 씹었습니다. 같이 욕해주세요 이런 의도 아니고 제가 센스가 좀 없었던 건가요? 사촌 언니 큰딸은 내년에 학교 가니 가방이라도 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한테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생각도 싹 사라지고 정 떨어져서요. 추가. 어제 글 올리고 댓글 달아주신 거 오늘 아침에는 읽을 수 있는 개수였는데 지금은 아침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먼저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촌 조카라는 거 촌스로는 아는데 하도 사촌 조카 하다 보니 글이 이렇게 적었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오촌 조카라고 하려고요. 왜 그동안 선물을 많이 해줬느냐 하는데 사촌 언니 아이들을 이모가 봐주고 있고 엄마랑 이모가 사이가 좋고 집도 가까워 서로의 집 막내가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도 저도 자연스레 사촌 언니 자녀에게 정이 쌓이고 예뻐해서 자발적으로 사준 거고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자주 무엇을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눈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명품 선물도 아니고 겨우 버버리 가지고 자랑하는 건 없어 보인다 생각해서 만약에 사촌 언니네 식구들이 있는 거 알았으면 차에 두고 올라갔을 겁니다. 엄마한텐 얘기했고 이모도 사촌 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오늘 전화로 자초지종이랑 카톡 내용 등 설명하니 미안하다고 언니가 그런 거 이모가 대신 사과한다고 사촌 언니 주의시키겠다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모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좋은 날 분란이 일어나서 심란하더라고요. 또한 친조카에게도 너무 퍼주지 말라는 댓글들 많이 보았는데 사실 저도 언니도 당연히 알죠.
나중에 제 아이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는 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언니네 부부가 훨씬 풍족해서 제가 조카에게 선물 안 해도 사실 조카가 크는 데는 영향이 없고 형부가 언니 선물할 때 똑같은 브랜드 품목을 저에게 선물해준 적도 있고 굳이 따지자면 언니랑 형부가 저한테 더 많이 해줬지 덜 해주지는 않아서 저도 이렇게 조카한테 하는 겁니다. 엄마와 이모 사이 때문에 아예 척을 지고 남남으로 살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로 사촌언니 자녀에게는 학교에 가든 생일이든 뭐든 더는 뭘 챙겨주지 않으려 합니다. 시간 내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뭘 사촌까지 챙겨요. 내버려둬요. 친조카 챙기면서 님한테 돈 주고 부모님 선물 사드리는데 돈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솔직히 너무 많이 해준 거야. 내버려둬요. 더 하면 완전 호구입니다. 댓글 2. 기본적으로 사촌언니가 소갈머리가 없네요. 같이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연히 간 집에 이모가 조카 선물 산 거를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뭔 내 것과 애들 것은 없어. 이러고 찾아요. 수준 떨어지네요. 자기는 뭘 해줄 거길래 바라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무시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